자, 일단 윤석열 이야기 이따 다시 하시고요. 이낙연 후보 측이 당무위원회 무효표 재논의를 요청했다.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다. 사실상 협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선 결과 불복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두는 거죠. 당원 당규에 중간에 후보가 사퇴를 하면 무효표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일종의 규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50%를 계속 유지하게 되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할 수는 있어. 한번 봐달라고. 근데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선 불복의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괘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요구 자체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주장하는 대로 적용을 해서 이낙연 후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도 생긴다면 그러니까 그 퍼센트 말고 비율로 따지는 거 말고 절대적으로 획득한 그 표 숫자 자체가 그 이재명 후보하고 뭐 5,000표? 뭐 2,000표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경선 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유연성을 발휘했을 때 비슷해지거나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거라면 아, 저런 요구 할 수 있겠지. 그 이해는 된다라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벌어져 있는 표차는 지금 현재 2차 슈퍼위크, 3차 슈퍼위크 이렇게 갈수록 좁힐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절대적인 득표 숫자만 따지더라도 50%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세균, 그 김두관 두 사람 표를 다 그대로 두고 그 이낙연 캠프 주장대로 두고 있더라도 달라질 게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포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경선 불복한다 라고 미리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세균 후보라든지 김두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럼 그 표를 무효표 처리하면 이재명 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거든.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의 분자가 큼으로써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이걸 뭘 갖고 오냐면 헌법을 갖고 와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헌법재판소로 갈 때서야 이렇게 무효표를, 그러니까 원래 당원 당규에 그 문제가 있었다면 출발 전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민주당 당원 당규에 문제가 있다. 요거 무효표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경선 결과물에 대한 불복의 밑자락 깔기처럼 보이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네. 그 당원 당규 누가 만들었냐고요. 이낙연 대표 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하루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선으로 가면 이긴답니까? 내 말이. 이런 태도 때문에 문제는 정치를 하루만 한다고 느끼는 게 실제로 저쪽에서의 이간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냐. 장성민이 한 건데 얼마 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 되면 교체론이 대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후보가 되더라도 이재명 경쟁 대상 쪽에서는 결과를 안 받아들일 것이다라. 나는 이거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명분이 바로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는 사퇴한 후보자의 표는 0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물고 늘어짐으로써 민주당이 안 받아주면 사실 원팀으로 못 가요, 이거. 아니 근데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가 될 시점에 당원 당규를 고쳐서 당대표 된 사람 아닙니까? 예. 대단하신 분이죠,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면? 너무 열받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여러모로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선 분위기도 그렇고, 다른 거라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제 경선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 이게 다른 거지만 당내 분위기, 그러니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 1위 주자를 바라보는 당내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그 후보를 흔들려고 하는. 그건 그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후단협의라고 해가지고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고 해서 경선 후보로 이미 선정이 됐는데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당내 세력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후단협을 미리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근데 말씀대로 이게 당원 당규라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시의회에서도 회칙을 이제 저희가 이제 임기를 마치는 걸 앞두고 다음에 들어오는 더불어민주당 시의회에서는 이런 회칙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회칙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때에 오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위해서 바꾸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4년 동안 해보니까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래서 회칙을 변경하고 하는데 말씀대로 저희가 보궐선거 때도 당원 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내는 바람에 저희가 철퇴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차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당원 당규를 무리하게 당원 당규대로 해야지 이거를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게 같습니다. 지금 네. 엄청난 후폭풍이 올 거라고 하는 사람들 30 공동선대위원장, 박광원 총괄본부장, 윤영찬 정무실장, 오영훈 수석대변인, 이병훈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거는 외부에서는 누군가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경선에 룰이 만들어졌고 출발을 했어. 지들이 불리해지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더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면 원팀이라는 개념이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이길 것까지도 가정해서 내 스탠스를 정하고 우리의 목적이 정권 재창출이냐? 이재명 대통령 맡기냐? 누가 봐도 이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막기 위한 그런 술수로 네.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당대표가 될 때는 당원 당규 그렇게 쉽게 바꾸셨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불리해지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그렇게 막 문제가 있어서 막 대장동 막 네거티브 해갖고 그게 국민한테 먹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뒤집었다고 쳐. 지금의 민주당 지지층 다수가 이낙연 찍겠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투표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는 민주당이 이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퇴한 두 후보, 정세균 후보도 그렇고 김두관 후보도 제 일성이 뭐였습니까? 어쨌거나 나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가 중요하다. 이거였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는 게 어려운 건가요? 진짜 우리가 왜 수박이라고 비난하는 건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 사람들이 전라도에서 태어났기에 민주당이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예.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민주당의 지금 대선 경선 그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장동 의혹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다. 아, 그러면서 진짜. 진중권을 당 전략위원장에 모시고 싶다. 저분 진짜 이상한 관정이죠. 저번에도 왜 이재명 지사직 사퇴해야 된다고 말했던 선관위원장이면 중립을 지키세요. 내가 계속 며칠 동안 이야기하고 있지. 특검 주장하는 건 국민의힘의 논리라고. 예. 시간 물타기 하는 거지. 의혹만 잔뜩 쌓아놓고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도록 결과 안 나와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생각으로. 그러니까 소위 똥파리들이 이재명이 찔리는 게 없으면 특검 받아라 하는데 가장 빠른 수사는 현재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수사. 이거든요. 근데 선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소리 하고 자빠졌어요. 근데 솔직히 박영수 특검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의 뭐 국정농단 관련돼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잖아요. 특검에 대해서 사실 신뢰하지도 않고 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그 수사 1팀장으로 하면서 뭐 같이 일을 했었는데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예. 아니 지금 당내 분위기는 특검을 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예요. 이 사람 예.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예. 특검을 가면은 대선 자체가 특검에 말리게 된다는 걸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수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 수박 중에 하나가 특검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어서 그냥 저쪽 뭐 국민의힘 논리지만 특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제안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중권은 너무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나 앞으로 이제 지금 너무 늙어서 더 오래 살고 싶으니까 욕 더 먹을래. 욕 왕바가지 먹어가지고 한 100년 더 살겠다. 각오한 거 이상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기서 진중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진중권이 한동훈 특검 해야 된다. 이재명 대장동. 뭐
법도 모르는 새끼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정치 쪽에 어른거리는 그냥 양아치 외에는 한동훈 현직 검사인데 특검을 어떻게 하냐. 수사팀장을 할 수 있다고 치자. 한동훈 자체가 피의자인데 아이폰도 안 열고 있는데 그런 거에 전반적으로 동조를 하니까 진중권을 뭐 모시고 싶다 하는데 이 사람이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게 민주당 대선 선관위원장이잖아요. 경선 관리 잘해야 되는 사람이 언론에 나가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자빠졌으면은 개념을 어디다 말아쳐먹었는지를 모르겠어. 저는 솔직히 이전에 이 지사에 대한 사퇴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민주당 대선 선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오래 쳐드셨어요. 국회의원이 5선이면 국회에 있는 시간만 20년이에요.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그리고 특검은 그런 거거든요. 정청래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검을 잘못하면은 대선에 영향을 엄청 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만 풍기다가 결국 대선 끝날 수까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특검에 대한 성공 사례가 하나 있기는 해요. 그게 박영수 특검이에요. 국정농단. 대부분의 특검은 실패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 특검이 그 제기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검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정치권에서 다시 구성하는 게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검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좀 맞득지 않은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이야기를 해도 늦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미리 특검을 땡겨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딱 스케줄이 딱 맞는 거죠. 빨리 구성을 해도 2달. 보통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특검을 또 어떤 식으로 특검법을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 그걸 가지고 또 1-2달 하다 보면은 대통령 투표일하고 맞물립니다. 그러면 그 3월쯤에 그 한 2월쯤에 특검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건 선거 기간 내내 특검 가지고 저쪽에서 떠들 거라는 게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정치적인 용어인 상태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이제 시작했어요 다. 경찰도 수사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재밌는 프레임을 하나 봤는데 이재명 건 안 나오잖아요. 대장동 건 관련해서. 드디어 이 이야기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나온 게 뭐냐면 이재명의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대장동의 비리 구조는 안 나오는데 결국엔 지금은 화천대유 등이 돈을 벌어간 것에 이재명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배임. 나 그 배임의 역사적 그 정현주 KBS 사장이 법원의 판결대로 했는데 KBS 사장으로서 업무상 배임했다고 그 자리를 끌어내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프레임인 거죠. 비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이 업무상 배임했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배임이라는 거는 내가 속한 조직에 어떤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 그러니까 5,500억을 이게 부족했다는 겁니까? 이익을 끼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손해를 배임인 끼치지 거예요? 않았는데. 그 세력들이 그만큼의 돈을 가져가기에 이재명 시장이 방조했다 이런. 원래 성남 시민의 돈인데 그 4,000억이 넘는 그러니까 컨소시엄 50% 마이너스 1주의 그 구성원들이 가져간 4,000억 정도의 그 이익이 원래 성남 시민의 것인데 이게 지키지 못해서 배임이라고. 야, 씨발 정치하기 존나 힘들네 진짜.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그 구조에서 뭐 민간 개발을 하려던 거를 공영 개발 반, 민간 개발 반이었던 거잖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 그거를 갖고 이제 비리가 안 나오니까 이건 이재명의 배임이야. 아니 그런 거 가지고 배임죄를 걸면은 웬만한 지자체장들 다 들어가시겠는데요? 그렇게 절반이라도 뜯어온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랬으면 좋겠어. 지자체장 중에 이 정도 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임으로 치면 이명박부터 끄집어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대장동 그 사건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형식만 가져다가 똑같이 하고 있지 이익은 여전히 민간업자들한테 다 몰아주고 있는 형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실제로 가지고 온 이익이 다 합쳐도 1,000억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지자체들이. 그러니까 그 성남시가 단일 기초단체로서 5,500억을 이렇게 이익을 가지고 온 건 정말 대단한 기록인 거예요.
그 배포도 되게 화끈한 거죠, 진짜. 성남 시민들이 좀 일어나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성남 시민들도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업무상 배임.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업무상 배임. 참네. 그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논리라면.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줌. 전혀 반대되는 것 같은데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니고 성남시에 그러니까 원래 성남시의 재산상의 이익이 이익을 9천억인데 줬는데. 9천억인데 왜 5천억만 갖고 왔냐 이거죠. 지금 저걸 약점이라고 잡았답니까? 예. 그러니까 비리가 안 진짜 나오니까 아무것도 이제 없나 저지랄 보다. 하고 있는 거야. 비리가 안 나오니까 좀 심하다 아무것도 없나 이거는. 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고소 고발을 했을 때 언론이 받아주고 이걸 진행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조금 여기서 그냥 논평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이건 실제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진짜 타이틀 이건 심각하다고. 딱 네. 그러니까 음.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무고를 한번 생각해봐야죠. 무고를 역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엮어서 사람 집어넣고 탈탈 터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 진짜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좀 막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한 팀이 돼가지고 막아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뻔히 의도를 알면서 특검하자고 하고 있고 그게 똥파리 논리잖아요. 예. 네. 야, 죄 없으면 특검 받아라.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논리를 정치적으로 써먹고 있는 국민의힘의 그 논리를 그대로 갖고 오고 한쪽에서는 이재명 비리가 없으니까 이제 배임이네 배임이야. 이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자, 어쨌건 지금 우리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 하나가 또 따끈따끈하게 하나 나왔는데 머니투데이가 갤럽이랑 손잡고 지금 정기 여론조사 하고 있잖아요. 요게 야 대단하다. 대장동은 이재명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이 방송 여론조사 관련한 그 전문 방송에서도 똑같은 비교를 했는데 방송 중에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31.3입니다. 30%를 돌파한 게 지금 의미가 그런 있는 거죠. 여론조사가 되게 예.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넘사벽이네. 응답률 18.1%짜리고요. 홍준표는 지금 22.7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굉장히 뛰쳐나가고 있어요. 대장동 때문에. 오히려. 대장동이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데 난 국민들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딱 이렇게 된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민간 사업자한테 다 돌렸으면은 다 날리는 거. 성남시에서 절반은 5,500억은 남긴 거 아니냐. 이게 그냥 끝이에요. 근데 아까 마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논리, 이게 성남 시민들에게 5,500억의 이익을 가져다 준 사업이다. 이렇게 웹자보를 만들어서 띄워야 되는 게 보통 이렇게 검색하면은 대장동 검색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냥 대장동 하면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굉장히 복잡하게 막 디테일하게 다 한 설명을 장짜리 했었기 때문에 한 장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민주당의 일부를 똥파리라고 부르지만 우리 삶에서 똥파리들은 엄청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결과물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가면은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이재명은 비리가 있는데 비리 없어? 그럼 배임이지. 근데 다수의 국민들은 아 이재명이 대장동 건에서 굉장히 일을 잘했었구나. 근데 그 나머지 민간 영역에서 벌어진 일을 이재명이 어떻게 알아?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요. 지금 이제 그 김만배와 윤석열의 특수관계가 이제 더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윤석열 지지율은 아마 그냥 홍준표에 의해서 그냥 확 뒤집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나 유승민이 그냥 두겠습니까? 오늘 또 홍준표나 유승민 캠프에서 그 관련돼서 엄청나게 지금 논평 많이 나오고 있던데 몰랐다는 게 거짓말이다 이제 진짜 연관성이 나온 거니까요. 야 아무튼 이재명의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코미디에 가까운 이야기죠. 이명박이 정의원 주사장 몰아낼 때 같은 논리. 그냥 미친놈들 아니고서야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민주당은 최소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